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1회 굿 인터넷 클럽의 진행을 맡은 동의대학교 김치용 교수입니다. 오늘 굿 인터넷 클럽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사에 앞서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원 국회의원입니다. 제81회 굿 인터넷 클럽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본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주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동의대 김치용 교수님, 패널로 참석해 주신 경운대학교 박명철 교수님, 동아대학교 이동규 교수님,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이영미 청년사업반장님, 경기복지대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정기용 박사님, 또 중앙대학교 병원의 한덕현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기술과 의료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치료 방식으로 편의성과 효용성,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한 미래세대 의료기술의 발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한 기술 분야 또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81회 굿 인터넷 클럽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종원 의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부터 시작해서요. 중앙대학교 대학병원의 한덕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이영미 반장님 오셨습니다. 경기복지대단의 정기용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운대학교 박명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동아대학교 이동규 교수님 같이 했습니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자, 최근 만성질환자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예방의료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편의성과 신기술을 갖춘 디지털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기술과 의료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지금까지의 어떤 헬스케어의 제품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FDA에서는 2017년에 인지행동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하였고 2020년 기준으로 약 42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UN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2050년까지 21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비만, 당뇨병 등의 만성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옆에 계시는 우리 한덕현 교수님께 디지털 치료제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 또 필요성, 중요성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치료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약입니다.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은 사실은 2000대 초반부터 처음에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의료적인 혹은 산업적인 목적에 따라서 디지털 치료제의 어떤 정의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그 개념도 약간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기본 개념은 디지털 약이라는 건데 결국은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병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병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의학적인 근거와 그 다음에 그 임상 효과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 과학적 의학적 시스템 하에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디지털 앱들을 질환에 대한 디지털 앱들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치료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문인데요. 그러면 인간 질환이나 병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약이 왜 필요하냐를 물어보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존에 있던 화학적인 약물이나 그다음에 치료법들이 치료의 한계를 느끼고 부작용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더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서 디지털 치료제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좁은 어떤 그 의료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치료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성과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상하고 알기 쉽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이영미 반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 또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지털 치료제 관련 사업을 준비하거나 어떤 부분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청년사업반장 이영미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이나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서 20, 30대 우울 위험도와 자살 생각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 또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담도 2019년도에 4만 건에서 2021년도에는 약 10여만 건으로 2년 새에 2.5배 이상이 증가할 정도로 청년의 마음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년부터 불안, 우울, 무기력감 등으로 힘들어하는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7천여 명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서울시에서 이러한 그 양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는 올 9월부터 디지털 마음건강 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현재 약 300여 명이 청년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마음건강 앱 서비스는 사실상 디지털 치료제라기보다는 웰니스 프로그램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정신건강학 전문의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검사 도구와 컨텐츠를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 회복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입한 이러한 디지털 마음건강 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행 중인 그 R&D 사업의 하나로 한양대에서 개발한 한양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마음건강 앱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대면 상담 위주의 그 심리 상담 사업을 보완하면서도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도 청년 스스로 마음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마음건강 앱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마음건강 디지털 앱은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고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익숙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좋은 성과, 많은 그 복지나 다양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정기용 박사님께 묻겠는데요.
공공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공의 영역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 방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정경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환자의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특징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임상 시험의 단계가 간소하고 개발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를 24시간 관리할 수 있으며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죠. 네. 이런 그 정의와 특징을 통해서 그 디지털 치료제를 5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로 치료제로서의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는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임상 실험을 통한 근거와 낮은 부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와 환자의 그 개인정보 치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술성이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면 치료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시공간적으로 자유로운 관점에서 접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상실험 단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간소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는 효과성과 안전성과 기술성, 접근성, 경제성 이렇게 5가지를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큰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국내에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신기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환경이 맞춰줘야지 디지털 치료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고령자에 대한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비해서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향후 가면 갈수록 의료 수요에 대한 의료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일본도 2040년 정도부터는 이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그 의료 수요를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자 2020년 3월부터 일본은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된 건강과 의료 전략을 먼저 빨리 시작했다라는 나라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게 되면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 대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치료제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치료제 예로 들고 있는 페어테라피우틱스의 리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앱을 통해서 병원 이용률이 60% 정도 감소했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영미 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 블루를 겪으면서 이런 우울증이나 정신장애나 이런 겪고 있는 정신질환들의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 청년과 관련 정책들을 지금 기본계획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청년들의 특징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런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인식이나 특히 경제 그 비용이나 이런 접근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개인 혼자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디지털 치료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 ADHD 같은 경우에 같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외에도 코로나 겪으면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비대면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충분히 우리가 확산하고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논의를 드리자면은
당연히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효과성이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공의 영역에서는 도입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치매 관련해서 특히 디지털 치료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정신건강 질환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의 정신건강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영유아의 발달 장애 이런 부분들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거죠. 지금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영유아의 발달 장애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고 있었다는 그런 점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네. 중앙정부만 아닌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자체에 맞게끔 사회보장 정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 중앙정부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국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역량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특징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 서비스를 강조를 하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많은 또는 영유아가 많은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특색에 맞게끔 디지털 치료제를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도입을 하면 좋겠지만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한계로 고려한다면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적용하게 된다라면은 무엇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앞으로 또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저희 복지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2019년 WHO가 이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도입을 하는 결정을 내렸고 2022년부터 시행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 도입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도입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게임 이용 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도입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약물로 치료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도 만들지만은 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게임 이용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오히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정부나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전공 영역에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치료가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프리서트 제도나 독일의 패스트트랙 이런 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다양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확산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많은 뉴스나 언론 기사나 보게 되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제 관점일 뿐이지만은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개발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그 부작용이 많이 적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 경제성이 높다라는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치료의 5가지 핵심인 효과성과 안정성과 기술성,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말 그대로 치료제입니다. 약으로서 효과성을 먼저 인식이 돼야 되는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규제 개선을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디지털 치료제를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어느 기업이 더 확실한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또 보게 된다면은 지금 금융이나 이런 업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환자의 개인정보입니다. 환자 치료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적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논의가 저는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저는 많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도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의 디지털 치료제가 아닌 더 발달된 죄송합니다. 예. 발달된 디지털 치료제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런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그 디지털 치료제가 많이 활발하게 기반이 닦여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연구 결과일 뿐이지만 인용하게 된다라면은 의료진의 약 62% 정도는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제로 처방하는 의료진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뭐 일부 결과일 뿐이지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의사들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정성과 신뢰성과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한번 디지털 치료제가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사회가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네. 예. 그 메타버스 역시 우리나라 선도하기 위해서 빨리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았지만은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범죄자 이런 내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기술 개발부터 먼저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디지털 치료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먼저 하고 좀 더 규제 개선을 한다면은 조금 더 디지털 치료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해외 사례 또 지역 간 어떤 불균형 그리고 노인 문제 또 청소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견에 장시간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으로 우리 박명철 교수님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즉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작년 말에 디지털 치료제의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만드는 등 치료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경운대학교 박명철 교수입니다. 제가 또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겠죠. 디지털 치료에 대해서 여기 뭐 의료 관련 우리 한덕균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필드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교수님도 계시고 가장 뭐 핵심적인 논의점은 사실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인허가 식약청과 결부되어 있는 그리고 심평원과 결부되어 있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우리 또 다른 패널 분께서 이야기하실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무의미한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다는 느낌 자꾸 들어요. 이 지금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논의점에서. 그래서 저는 규제 기간이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생태계 내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모델이 형성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생태계는 조성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생태계 내 구성원이라는 게 의료진, 우리 한덕균 교수님 같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분, 그 다음에 그걸 또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개발사. 사실은 요 두 구성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뭐 조사와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결론부터 내리자면 빠른 시일 내에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3의 진입 요소들을
빨리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든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네. 여러 구성원들이 있겠지만 가시적으로 가장 빠른 시점 내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구성 요소라면 첫 번째가 이제 뭐 보험사를 들 수 있겠죠. 작년 12월이죠.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실손 보험으로 보험료를 내는 금액이 한 11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조 6천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5년 동안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실손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5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상품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거의 3개밖에 안 남았고요. 그다음에 실손보험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실손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사 중에서도 한 3개 정도의 보험사는 아예 실손보험을 판매하지를 않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의 이익은 사용자가 낸,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에다가 손해액을 뺍니다. 그 손해액이라는 게 이제 피보험자한테 지불해주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줄여야 되고, 손해액을 줄여야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의 건강을 보험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의 질병이 오지 않게끔, 즉 예방적 치료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 발표 자료를 내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1세대, 2세대 상품들에 대한 자기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크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들은 4세대 보험 상품으로 전환해야 된다를 권고했고, 전환을 좀 더 쉽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라고 보험사들한테 지청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형태의 전환 비율을 경영 실태 조사에 반영하겠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방법 같은데 가장 소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켜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생태계 안에 이 보험사, 실손 보험사들이 진입을 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간접적인 방어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방어책이 되지 않을까. 네. 좀 확장돼서 이야기한다면 뭐 소비자가 있으면 생산자가 있어야 되니까 또 다른 진입 요소로 본다면 이제 게임사나 이제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되겠죠. 우리 이제 한덕인 교수님도 한 14년 제가 알기로는 그 유방암과 관련된 치료제를 게임으로 만드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I Love Breast라는 이름으로 해서 휴약기에 치료 과정을 연장할 수 있는 게임도 만드셨고요. 2020년도죠. 이미 FDA에서는 게임용 치료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알키리 인터랙티브사의 인데버 RX라는 게임이 치료제로 인정이 됐고요. 그런데 그 게임이 개발한 분이 이제 13년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죠. 에덤 박사라는 분이 뉴로레이스라는 게임을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인에 대한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한 용도였는데, 이 게임이 발전해가지고 현재 FDA가 승인한 디지털 치료제가 됐다는 거죠. 게임과 디지털 치료제, 저는 불가분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생태계 안에는 반드시 게임 관련 회사라든지 인터넷 서비스 관련 회사들이 유입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 생태계 내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될 것이다. 그게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길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에서 일단 짧게 요약을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더 못다한 이야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감사하고요. 디지털 치료제의 어떤 산업 활성화 생태계, 거기서 게임 콘텐츠, 게임 분야, 또 보험사 분야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이동규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연착륙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기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이동훈 교수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약으로 볼 거냐, 그다음에 그냥 규제 관점에서 의료기기로 볼 거냐. 근데 여기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이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또 다른 걸로 볼 거냐. 뭐 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의료계 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1세대 알약이나 캡슐 형태가 1세대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제로 맞는 단백질이나 항체가 2세대고, 그다음에 신약 세포 치료제가 3세대인데 이제 4세대로 보는 거죠. 새로운 어떤 신약의 출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걸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임상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좀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알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의료기기, 기존의 의료기기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래서 기술적 관점을 이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이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심사를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외국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유롭냐? 어느 쪽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라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사례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결국에는 이 메디컬 디바이스를 새로운 섹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이 메디컬 디바이스를 이제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보자.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사전 승인,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로 구분하자면 이제 사보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보험 체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보험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공섹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임상에 대한 이 부분을 새로운 규제 영역으로 바라보자. 예, 그래서 패스트 트랙 같은 부분들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먼저 진입을 시켜놓자, 이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경우에 이 의료기기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 프리 서티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식약처가 조금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또는 개발 관점에서 보면 식약처에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또 개발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부분을 우리의 어떤 대응 논리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건 독일입니다. 사실은 독일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한 공보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급여에 등재를 시킬 거냐 말 거냐의 부분을 선제적으로 등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우리가 기존의 이 의료기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기 요구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기기가 제품의 안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개발회사 제품을 만들어내는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 갖추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치료 효과라고 해서 기존의 임상하고 다른 관점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임상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하고 약간 동일한데 환자 치료 과정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 결국에는 치료의 접근성이나 환자의 안전이나 그 다음에 환자의 자주권 관점이 들어갑니다. 아주 재밌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면 이게 정식 등재와 임시 등재가 있는데요. 예비 등재라고도 하고, 이게 12개월 동안 일단 제품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치료 효과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이 12개월 동안 이 치료 효과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가져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가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를 제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러면 일단 독일의 경우는 일단 12개월 동안 긍정적 치료 효과가 인정이 되면 일단 12개월 동안은 지켜보는 거예요. 보험급여를 해주고. 그러면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품 회사가 어느 정도 보상급여를 받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지능 관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간소화 전략하고 독일에서의 보험급여에서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진흥시키는 관점, 진입시키는 관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자살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라우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사실은 이런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회가 굉장히 빨리빨리 성장하면서 사회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취약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OECD 국가에서 자살을 20년 동안 1위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활용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있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권에서 좀 진입을 위한 이런 규제 관점에서의 조금 패스트 트랙이나 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도적으로 해야 될 일들 또 국외 사례 등으로 비춰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5분 패널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작년에 우리 한덕현 교수님께서는 이미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 및 임상을 진행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른 어떤 보완해야 될 내용이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했던 그 성인 ADHD 연구 이외에 암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강박증 환자라든지 우울증 환자라든지 그런 임상 사례가 제 연구만 해도 한 4개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지금 사용을 못 하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만 만들고 그다음에 회사가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한 5억에서 10억 사이 투자하고 만들었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본격적으로 환자들한테 써야 되는 임상을 해야 되면 이게 아무리 제약보다는 그 임상 연구비가 낮다 하더라도 최소 한 10억에서 많게는 한 50억 정도의 임상 연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10억에서 50억의 임상 연구비가 이제 들어가면 그 연구비에 이들은 이제 비즈니스맨이니까 최소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이문이 남는 그 미래가 보여야 이것도 그 다음 단계를 이어받아서 가는데 저는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도 잘 나오고 임상 연구에 대한 결과도 사실은 유로레이서나 아니면 리셋이 만든 것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만들었습니다. 저희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 모델보다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모델을 적용을 해서 환자들이 써보고 진짜 좋고 나오면은 다시 사용하겠다라는 후기들을 남겼는데 그것들을 임상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이 펼쳐질 만한 그 장이 되지 않고 다들 교수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만족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다 떠나서 그 다음 부분이 좀 빨리 됐으면 제 개발자나 과학자 입장으로서는 그 다음 부분이 되면 좀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모색하는 거는 한국에서 안 되니까 그러면 빨리 그냥 FDA로 먼저 갈까? FDA가 안 되면 유럽으로 먼저 나갈까? 그 다음 모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임상으로 가기 전 단계까지 해서는 한국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거기까지 갈 게 좋은데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단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여기 계신 분들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빨리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인터넷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관계 부처나 관련된 분들이 좀 잘 좀 되새겨 들으시고요. 한덕현 교수님 얘기한 우리나라 이 아주 잘 만든 것들이 뭐 어디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성인이 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하여튼 우리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가지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한 분씩만 그냥 받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제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여기 관해서 혹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수님. 네, 방금 우리 한 교수님도 실질적인 국내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올 3월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한 교수님께서 소속하고 계시는 중앙대학교 병원하고 NC소프트웨어하고 디지털 암 센터와 관련한 암 치료와 관련된 디지털 치료에 대한 업무 협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연구자와 게임사가 그렇죠. 연합을 해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시장성을 좀 도모하는 방법.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한 교수님께서 미국으로 가볼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한 6개사 한 10개 종의 품목이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아직까지는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고 뭐 예상으로는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는 1호가 나오겠지 싶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을 또 넘겨야 됩니다. 제1호 대한민국 디지털 치료제는 공식적으로. 식약처에 인허가가 나면 끝나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게 또 아주 큰 벽인 또 심평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요양급여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수가 적용에 대한 구분은 3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행위, 재료, 약재. 그런데 얼마 전에 심평원에서 연구 보고서를 냈죠.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디지털 치료에 대해서. 그런데 재료가 맞다. 골자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행위도 아니고 약재도 아니고 이건 치료다, 치료 재료다라고. 그런데 디지털 치료제는 모양새 자체가 타 의료기기와 재료로 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료기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법규상으로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르지 않죠.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부릅니다. 의료기기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인식도가 그냥 디지털 치료제가 훨씬 더 광범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실제 법제상으로는 디지털 치료기기입니다. 기존의 의료기기와 동일한 잣대로 수가 적용을 위한 심사를 한다. 그러면 증명되기 힘듭니다. 명확하게 기존의 행위보다 월등한 작용 기전이 있어야 되고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네. 그걸 증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예. 디지털 치료제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필드에서 다양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되어 온 내용을 가지고 뭐 조정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임상 실험이라는 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폐쇄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하는 게 임상 실험이지 않습니까? 실제 필드에 나갔을 때 그 효과성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 더 큰 효과성을 위해서는 일단 필드에 내보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드에서의 효과성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이걸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제외할 건지. 대부분의 선진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이게 뭐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황금알이다, 어마어마한 가치성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약간의 추종자적 입장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치료제는 그냥 그 이름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 황금알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개발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규제기관에서는 관련된 법령을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모르게 좀 더디게 벤치마킹 하긴 하는데 주도적이지 않고 약간 뒤따라간다는 느낌이 어떻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한 교수님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더 몸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또 너무 말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열도 많이 나고요. 이런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은데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굿 인터넷 클럽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런 의견들을 공식화해서 낼 수 있고 물론 제 논리와 제 의견과 여기 있는 패널분들의 의견에 이해 당사자가 틀릴 경우에는 약간 문제시될 만한 발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걸 조합해서 가치성이 있는 결과로 우리가 발언시키는 게 이런 자담회나 이런 패널 의견을 모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규제기관의 핵심 키를 잡고 있는 식약처나 심평원이 이 디지털 치료제 접근을 위한 인허가와 수가 적용에 대해서는 원스톱 과정에 대한 일원화를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치료기기에 대한 심사 기준이 아닌
디지털 치료제만의 특성적인 요소에 대한 리스팅을 하고 그에 따르는 별도의 체크를 위한 체계, 수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장기성은 있겠지만 훨씬 더 미래 예.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 의료 분야에 보건복지 분야에 아주 하얀 날개, 힘찬 날개를 필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전문가 교수님 다르십니다. 혹시 이동훈 교수님 뭐 우리 디지털 치료제 향후 전망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뭐 하여튼 어둡진 않다. 네, 해볼 만하다. 네. 이런 생각하고요. 그 2017년도에 미국 FDA에서 이제 그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을 얘기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의료기기하고 의약품하고는 다르다. 이 메디컬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죠. 고품질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품이나 의료기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의료기기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사실 아까 한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쪽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쪽에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맞고요. 왜냐하면 임상에 대한 이 벽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약 개념, 의료계의 관점이 굉장히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이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고. 그런데 이제 차라리 그러면 FDA 사전 승인을 먼저 우회 전략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승인이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식약처의 여러 가지 눈높이나 기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FDA 사전 승인도 하나의 전술 전략으로 조금 접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런 그 규제 혁신 관점에서 제도가 없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이제 우리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혁신 의료 기술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안정성은 인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잠재적 가치에 대한 요 부분을 이제 신의료 기술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상에 3년에서 5년 동안 들어가는 이 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임시적으로 건강보험도 적용해 줍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해볼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도가 있습니다. 신의료 기술평가 유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금 제도권에 대한 관점에서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되면은 280일 동안 의료기술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더 재밌는 건데요.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 운영 제도가 있어요. 한 방에 태우는 거예요. 통합으로. 그럼 이 세 가지 트랙을 우리가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를 새로운 관점, 새로운 규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논리 개발을 하고 우리 사실은 이게 사실 업이나 업력의 경계가 많이 흐물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임 회사, 뭐 소프트웨어 회사,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제약회사가 이제 아마 연합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통합 운영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임상에 대한 그래도 강점이 있는 제약회사하고 제품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들 간의 어떤 협력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게임 회사를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게임 회사도 임상 자원들을 보유해야 돼요. 예. 앞으로 그 회사에서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근거가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시선을 바꿔야 돼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어떤 임상에 대한 접근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국의 FDA 관점이나 독일에서 아까 본급여 체제에서의 긍정적인 치료 효과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어떻게 쌓아가는지를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고할 만한 국가도 존재하고 참고할 만한 제도도 있고 우리가 또 사실은 통합 운영 제도 같은 이런 어떤 효율적인 제도도 갖고 있으니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러 공론의 장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메디컬 디바이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 그다음에 또 서울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오늘 총평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 새벽에 열었는데 카네기 멜로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그쪽에서 게임을 이용한 그 컨퍼런스를 대학에서 자체 내에서 디지털 치료제 뇌과학자들을 모아서 한다고 거기 이제 인바이트를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게임을 연구하고 인터넷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어떤 인간 행동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개발하는 학장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또 IT 기술 또 이것들을 저변에 퍼뜨릴 수 있는 온라인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이제 나라에서 이것들이 자유롭게 좀 사용되고 그리고 이런 개발과 사용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이 유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좀 빨리 앞당겨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유용하게 빨리 좀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한 교수님 감사하고요. 바쁜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요. 우리 그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 2분 정도 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서울시의 우리 이영미 반장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듣고 제가 느낀 부분은 이런 이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공의 서비스 영역에서의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생태계가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또 많은 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마지막에 간단하게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많은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가 발전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 조금 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아까 이동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렇게 규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조금 더 빨리 이것을 장점을 조금 더 빨리 취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 업계나 소프트웨어 업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먼저 좀 더 확충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공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마 듣고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혹시 두 분 교수님 아주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주관처가 이제 인터넷 기업 협회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이 영상이나 지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디지털 치료제가 필드에 나왔을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인허가도 받고 보험수가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 의한 처방에 의해서 환자에게 고객에게 처방이 되더라도 그 다음 걸림돌이 바로 사용자의 참여입니다. 즉 환자가 이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생태계에 유입해야 될 게임 회사와 인터넷 기업 그다음에 보험사. 보험사는 차치합시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자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게임사 하니까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는 전부 다 게임 모양이네라고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한 방법일 뿐이죠. 네, 그렇죠. 게임이 가지는 특징 중에 클라우드 루프라는 기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제한되는 환경 내에서 어떤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발현되는 효과성을 감지하고 그걸 미세 조정해 가면서 어떻게 변해해 가는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폰을 들고 기우뚱기우뚱하면 이 자이로 센서에 의해서 기울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키보드 스트로크에 의해서 사용자의 몰입도나 진척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상 체계도 주고 몰입도가 증가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신경 가소성이 변한다.
그냥 막연하게 게임 모양이니까 게임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기법이 그대로 디지털 치료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네.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른 분야의 행동 변화를 위한 영역으로 확대시켜 보자. 뭐 서비타이제이션도 있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다가 치료라는 서비스를 얹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자. 스피노프도 있죠. 그렇죠. 게임 속에 있었던 캐릭터를 디지털 치료제의 주인공으로 혹은 채팅의 주인공으로 빼어나와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자. 얼마든지 인터넷 기업이나 게임 사가 이 생태계에 들어와도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고 수익적 모델을 지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자 이야기했다시피 사용자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이 두 회사들에 대한 제품들입니다. 일상의 습관, 우리 뭐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보는 게 SNS입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 되었든 간에 주의 뭐 제품명을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것처럼 디지털 치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오케이.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패널분들이 이야기했던 효과성은 저 생각은 뭐 장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네. 역시 우리 박식하신 교수님 최고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 마지막 총평 간단하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 저는 이제 재난 관리를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왜 재난 관리 연구하는 학자가 디지털 치료 기기에 앉아 있냐 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 재난 관점에서 보면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대구 지하철 사고, 사실은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사실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사실은 외국 사례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제도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이제 제도권에서 어떤 긍정적인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필요한 논의들을 조금 더 선대적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또 숙제가 있습니다. 요 숙제 이 과제들은 이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 서울시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또 요걸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만의 논리, 그다음에 이제 제도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조금 쌓아놓는 이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영상 축전을 보여주신 우리 백종원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뜨거운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 디지털 치료제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또 제도를 보완해서 하루빨리 디지털 치료제의 정착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복지 문제 해결, 만성질환자의 예방 의료 등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디지털 치료제의 도입 및 정착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앞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뜨겁게 응원하시고요.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모든 패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